자, 두 번째 대비관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대비라고 하는 구조는요, 인간의 본성에 굉장히 가까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만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예시가 이건 이런 거야 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방식이라면 저 대비는 내가 지금부터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거랑 비교해서 보면은 잘 이해될 거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 비교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진 않잖아요. 처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그러면서 점점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처음 어떤 걸 만났을 땐 당연히 이게 뭐지가 되잖아요. 그럴 때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저 모르겠는 걸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발달을 하게 된 게 비교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로 어떤 걸 보죠?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 이런 점에서 비슷하고 이런 점에서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개념을 잡아서 나란히 비교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런 부분에서는 비슷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둘이 서로 다르구나. 이렇게 속성을 묶어가게 되잖아요. 자,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념 두 개를 대비해가면서 전개를 할 땐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 비교는 같은 층위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비교의 층위 자체가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은 논증적으로 엄밀해지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 가급적이면 글쓴이들은 B와 C가 같은 층위의 개념이 되게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보여주고 싶으면 공통점에 주목을 하는 거고 차이점을 보여주고 싶으면 차이에 집중을 할 거예요. 때로는 공통점, 차이점을 다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공통점, 차이점이 전부 지문에 등장을 하겠죠. 자, 이렇게 글을 쓴다면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어디 주목해야 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 들어가야 되는 정보를 묶어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글을 읽으러 들어갈 때에는 공통점은 여기 있구나, 차이점은 여기 있구나, 두 개의 칸을 마련하세요. 물론 글에 따라서 차이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공통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 도구는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게 수월하게 찾아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비관계하고 유사한 개념이 참고로 유추가 있는데요. 이 유추의 경우에는요, 비교의 대상인 저 두 개의 BC가 반드시 등위로 걸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서로 상관없는 두 개의 범주인데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자 여기 있지 여기 있지 근데 이런 점에서 얘네 둘이 유사해 라고 하는 공통점을 묶어서 이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B와 C는 비슷한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어 라는 걸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식입니다. 논증적인 엄밀성은 비교보다는 좀 더 떨어져요. 왜냐하면 저 대비관계의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 1번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같은 층위로 비교해야 한다는 약속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추는 논리적으로는 비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계층적으로 이렇게 담아놓은 시스템 밖에서 새로운 사고를 끌어내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유추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 혹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빈번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틀린 거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논증적으로는 비약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건 하나 생각하면서 두 개를 나란히 살피고 가면은 좋겠습니다. 자, 대비관계는요, 글을 구성할 때 사용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자리에 개념 두 개가 나란히 들어가요. 그러면서 개념을 대비하는 경우에는 공통점, 차이점 혹은 장점, 단점이라는 기준에서 비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도 어떤 면에선 볼 수 있는데요. 리트에서는 B와 C의 자리에 사람 둘이 나란히 앉아요. 그리고서 둘이서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점이 대비되는 경우인데요. 이 관점 대비에 해당을 하는 상황, 그러니까 논쟁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시험에서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 패턴이니까 잘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따가 문제에서도 해결을 해볼 건데요. 이어지는 확인 문제 두 개 같이 풀어나갈 거예요. 그 중에서 4번부터 6번 첫 번째 세트는 개념이 대비되어 있는 세트. 그리고 7번부터 9번은 바로 이 관점이 대비되어 있는 세트. 이렇게 해서 두 개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비관계를 읽을 때 주의할 부분. 개념이 대비되어 있는 문항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공통점, 차이점 검토를 하는 겁니다만 이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겠는 부분, 공통점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다가 딱 의식을 해두세요. 차이점은 여러분이 잘 안 잊어버리세요. 왜냐면 차이점을 찾아서 비교하는 게 좀 더 본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건 당황해도 무의식적으로 해요. 왜 차이점은 본능적으로 찾아낼까요? 본능은 생존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문명화되기 전에 동물 가까운 상태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 뭔가 새로운 자극 하나가 주어졌어요. 모르는 사람이 하나 온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친구인지 아닌지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게 사는데 중요할까요? 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짧은 시간에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판단을 하고 위험에 대해 방어를 할 땐 적인지 아닌지를 무슨 지표로 확인을 하는 거죠? 이질감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다른가? 적은 나랑 다른 게 많을 거예요. 그게 반드시 맞지는 않아요. 적이어도 비슷하게 위정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본능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본능과 직관은 차이점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금방 찾아요. 간혹 거기서 그래서 한 발만 딱 더 극단적으로 가면 여러분 봐봐. 공격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극단적으로 튀었을 때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이점에 기반해서 우리가 배타성을 보이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성으로 조절을 하지 않으면. 뭐 물론 반대도 있긴 해요. 친구로구나 라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공통점, 나랑 비슷해? 친구야? 그러면서 너무 믿어. 이렇게 돼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증적으로 읽어나간다는 건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긍정성도 너무 과도한 적개성도 좋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둘 다를 보는 건데 제가 특히 공통점을 놓치기 쉬워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험을 보는 상황은 마음이 안 편해요. 긴장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긴장을 한 상황에서는 배타성이, 그러니까 경계하는 태도가 좀 더 쉽게 강화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차이점은 애를 쓰든 안 쓰든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만 기억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확대 해석을 하면서.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차이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통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기는
놓치기 쉬우니까 의식적으로 따로 밑줄 긋고 표시를 해두는 게 좋겠죠? 관점이 대비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봤어요. 둘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쟁점만 추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 둘 사이에 합의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합의점을 잘 찾아내는 게 둘이서 적당한 선에서 조정을 해서 문제가 조기에 종료되게 하는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변호사는 둘이 싸움을 하든 사이가 좋든 논점은 두 사람의 사이와 분리시켜서 합의점, 쟁점으로 나누어서 이미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논쟁을 읽을 때에도 둘이 사이가 좋냐 나쁘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점 중심으로 내려가서 사람과 논점을 분리하여 논점을 합의점, 쟁점으로 구별해 가면서 파악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합의점을 의식적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밸런스가 잘 맞으실 거예요.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4번부터 6번은 개념이 대비되어 있는 글이에요. 과거의 합의와 오늘날의 합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도 그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의 변화가 많았어요. 어떻게 개념의 변천이 일어났고 그 변천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지문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구성일 때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우리는 출제자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나라는 걸 같이 분석해 보면서 해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자, 여러분 여기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로마부터 시작해서 19세기까지 날아갔거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 이성, 덕성의 관계 이거 기억나시죠? 선택지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각 문단별로 이게 어떤 시대고 누가 말하고 있어? 라는 걸 묶어가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위 글의 문맥에 따를 때, 자, 이 글의 문맥 속에서 기역, 니은이라는 밑줄 친 두 군데를 살펴달래요. 그리고 그 두 개를 저는 기역, 니은에서 이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은데 위 글의 문맥이라는 저 별도의 흐름 안에서 이 두 개의 단어에 대한 추론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흐름에 안 맞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기역이나 니은이라고 하는 밑줄 안에 담겨 있는 단어 자체보다 단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흐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담겨 있는 논리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받아들여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6번 문제 이거는 요새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고전 유형인데 상당히 고전적인 유형. 이 글은 어떤 구조예요? 라는 걸 대놓고 물어봤어요. 이 글이 어떤 구조예요? 라는 이 유형은 논지 전개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논지 전개 방식 문제는 최신 기출에서는 세부 정보를 파악해 보세요 라고 하는 유형 안에 흡수되어서 선택지의 난이도를 좀 더 논증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지문을 읽으러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지문 여기 이 문제에 대한 예습은 이미 하신 상태에서 보고 계실 거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 틀을 하나 준비를 해 두었는데요. 여기서 하나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지문을 읽고요. 머릿속에 여기는 이런 정보가 있어 라는 기억이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그 기억이 여기 이 뼈대와 같은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보가 살이라면
논리는 뼈대거든요. 근데 똑같은 살을 가지고 있어도 뼈대를 다르게 잡으면 다른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지문에 담겨 있는 뼈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조를 잘 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글은 1문단 초반에 시작하면서 과거의 합의는 이랬는데 현대의 합의로 넘어가면서 합의의 특성이 변했어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합의의 개념이 변했어 라고 하는 거는 현상이잖아요.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의 분석을 경제적, 법적, 철학적 요인에 따라서 나열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자고 하면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이렇게 들어있게 됩니다. 문항의 구성에서 보자면 여기 요 뼈대 자체를 물어보고 있는 게 6번이에요. 6번 문제고 전체의 흐름을 보세요 라고 한 게 4번. 그리고 이 법적 요인 요 부분의 문단에 여기 이 흐름에 주목해서 여기에다 딱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봐 라고 하고 있는 게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층위를 쌓아서 세 개가 배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할 거예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문항의 풀이 순서는 좀 자유롭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좀 작은 단위부터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5번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5번은 요 대목이죠. 인식 변화가 일어난 부분 중에서 이 법적 요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였습니다. 기역, 니은, 밑줄 친 두 군데가 각각 어떤 의미인가라는 건 과거의 합의와 현대의 합의가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이 변화됐는지 대비된 대목이었는데요. 지문을 잠시 한번 가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자, 경제 여건의 변화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어서 지금부터 법리적 정당화라고 하는 단계로 갈 건데요.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기역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었고 저 원칙을 파기하러 가려고 그래요. 자, 기역의 내용을 보시면 합의만 갖고는 소권이 안 생겨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달라지는 대목에서는 합의만 갖고도 소권이 생길 수 있어가 나와야 되겠네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기역을 받은 표현이 바로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에요. 중세의 세속법 학자들이나 다수의 영국 판사들은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강제에 반대하거나 정당화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들을 전부 묶어서 그들이라고 불렀죠. 따라서 이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 바로 이러한 형식법적 사고 방식이에요. 저는요, 이러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되게 반가워요. 왜냐하면 앞에 걸 그대로 받아서 내려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합의만 갖고는 소송을 통한 이행강제가 안 된다고 보는 쪽인데 두 번째 니은으로 넘어오면서 교회는 저 합의를 통한 이행강제라고 하는 거를 재판을 통해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의는 어떤 형식의 것이든 준수되어야 되고 이게 법리적인 정당화를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 측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가 되는 상태. 그러니까 니은이 바로 실질법적인 사고방식. 이 지문의 문맥에서 이야기를 하는 실질적 측면의 강제라고 하는 건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면 합의의 이행은 강제가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걸로 생각이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과거의 합의와 현재의 합의로 나누어서 각각 누가 말했고 이거를 이 글이 어떤 단어로 표현을 했는지 워딩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되네요. 기역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었고 니은은 교회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의 자연법이 양심이라는 항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합의를 소송을 통한 이행 강제를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형태의 바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기역과 니은 두 가지가 나눠지셨다고 한다면 문제의 풀이는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선택지 들어가서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틀린 것을 살펴주는 쪽으로 가면 될 텐데요. 왜냐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 기역인데 합의의 내용에 따라 구속력 여부가 결정됨을 뜻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안 되죠? 여기 합의 내용에 따라 구속력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는 그렇지, 니은이었어요. 아, 끝. 나머지 짚어볼까요? 자, 2번. 합의의 불이행만으로는 소권이 부여되기에 충분하지 않았어요. 라는 부분 보이시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게 뭐예요? 그치. 합의만으로 소송을 통한 이행이 강제되지는 않아 라는 걸로 읽어줄 수 있겠죠? 자, 니은은 19세기에도 통용된 법 원칙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문맥 안에서 합당해져 있고요.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합의의 형식에 따라 구속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합당합니다. 니은은 형식에 따라 구속력 여부를 결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용에 따라 구속력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좋은 비교가 될 거예요. 그리고 5번 선택지는 이런 점에서 일치한다라고 하여서 둘이 대비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대비가 되고 있다 하여서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가 아니라 공통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합의의 구속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기역과 니은이 둘 다 공통적인데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보호 기준으로 두는지 내용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지 또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만 가지고 즉시 이행강제가 보장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어요. 4번 가볼까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틀린 거 살펴주시면 될 텐데요. 자, 우리 중간에 봤었던 것들 여기 이렇게 쭉 진행이 됐는데 사실 여기서 지름길 하나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5번 문제를 쭉 봤었잖아요. 3번 같은데요. 왜냐면은 저 기역과 니은으로 변화하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논쟁이 됐다고 그랬었어요. 그쵸? 그러면 논쟁이 되는 상황이야 라고 한다면 저 영국 판사들이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강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논쟁을 하죠. 살짝 어이없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냐면 이게 바로 논리적 일관성이에요. 지문의 문맥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고 그걸 기준으로 문제들이 파생되어서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해한 흐름대로라고 본다고 그러면 저 3번 선택지는 말의 중요한 줄기와 부딪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진술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나가는 감이 올라가게 되면 선택지에서 보이는 모든 자극에 반응하지 않아요. 여기가 되게 결정적인데? 라는 게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빨리 그런 날이 오면 좋겠죠? 저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여러분 쭉 보시면 될 거예요. 로마 시대 법률가들은 이거보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중시한 거 맞고 이 생각이 사실 그대로 넘어가서 나오게 되는 게 소송은 이행을 강제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라기보다는 손해 구제 정도의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중세의 윤리 시학자들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거에 기반해서 합의 준수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근대 철학이 합의의 구속력을 설명을 하는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근대 철학 안에 담겨 있는 게 바로 뭘까요? 인간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6번.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확실히 틀렸어요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확실히 맞는 게 뭐예요?죠? 그래서 제일 크게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잡고 있는 걸 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1번 선택지. 제도 변화의 원인을 경제적 변인으로 설명을 한 건 맞는데 중심으로 설명했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인을 경제적, 법적, 철학적 요인으로 세 가지로 나누었고 그 세 개 중에 어떤 거 하나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를 한 적이 없으니까. 역사적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는 거,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개념이 나온 게 아니라 개념의 변천이 있었죠. 오늘날의 통념적인 이해가 타당하지 않음을 논증을 했던 적이 없어요. 변화에 대한 논증이었었고 통념적인 이해가 등장을 했던 적도 없었고요. 자, 과거의 사례에서 전범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과거의 개념과 현재의 개념이 대비가 된 건 맞지만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방향으로는 이렇게 구조를 잡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까지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세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세트는 이번에는 논쟁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거가 개념의 대비였다면 논쟁은 비슷한 구조예요. 비슷한 구조인데 그 자리에 사람이 끼어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 지문 안에서도 합의의 개념의 변천 안에서 사람들이 작게 논쟁을 했잖아. 여기에서도 크게 보자면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논쟁을 하고 있는데 지문의 중간에 개념을 설명하는 대목에선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는 이렇게 셀 같은 거예요. 조합을 해가면서 구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가 동시에 등장할 수도 있어요. 자, 7번은 세부정보 파악이에요. 이거는 지문을 다 읽고 나서 전체 논리를 포착한 다음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선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8번은 기업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 수문 전제를 찾아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번 문제가 되게 정답률이 낮은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서 좀 눈여겨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퍼블리시티권 보호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 글에 퍼블리시티권 보호 반대론자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 반박을 해봐라 라는 건 논거를 공격하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퍼블리시티권 보호 반대론자의 논거가 등장하는구나 까지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8번과 9번을 보면서 뭐 예상이 되는 거 없으세요? 즉 8번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찬성론자예요. 9번은 반대론자도 나온대요.
그럼 찬성론자하고 반대론자하고 지문에 나와서 둘이 뭐 할까요? 다투겠죠? 그래서 이 글은 논쟁을 하고 있는 글이에요. 지문은 크게 보았을 때 일문단에서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글쓴이가 마지막 문단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주장하면서 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잘 읽었나 점검해 볼까요? 글쓴이는 찬성 측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어요? 반대 측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어요? 찬성하는 중입니다. 명시적으로 찬성인지 반대인지 말 안 했는데요. 자, 이 논쟁은 왜 일어났죠?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일어났던 거죠. 글쓴이는 어떤 해결을 하자고 하고 있죠? 법을 만들자고 하고 있죠. 법을 만들어요 라고 하면은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범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되는 건데, 인정 범위가 명확해진다는 말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찬성 측의 입장에 동의를 하는 계열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자, 여긴 1문단이에요. 1문단에서는 인격권을 설명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서 이런 걸 퍼블리시티권이야 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볍게 저하고 독해하면서 밑줄여 볼까요? 여기 인격권이 있고, 저 인격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쭉 제시가 됐는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살짝 변하네요. 어느 수준까지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은 좀 사용하기 허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권이나 알 권리 같은 기본권이 존재하니까. 하지만 무제한적인 허용은 안 되는 게,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까지 무제한 허용을 풀게 되면 유명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 보세요. 이런 경우는 보도 목적이나 사적인 이용과 동일하게 다루기는 조금 어렵지 하면서 다른 각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는 대목에 대해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자, 상품을 선전을 하거나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자, 그리고 이게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이 되면,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내려왔죠? 이런 경우 인격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여기는 인격권 침해와는 다른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거를 분리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가치를 권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대요. 이거는 어떤 측면의 보호예요? 재산권적 측면의 보호예요. 이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과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은 대비라고 하는 틀 안에서 지금 제가 화살표로 쭉 표시한 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인격적인 부분의 보호, 그러니까 인격적인 측면과 재산적인 측면은 나누어서 보아야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유명인의 성명과 초상이라고 하는 대상이 동일해요. 근데 그 대상에 어느 측면을 보느냐라는 부분에서 둘의 차이가 있어요. 자, 따라서 지금까지 일문단 읽은 부분을 우리 머릿속에다가 기억에 넣는다고 한다면 가장 콤팩트한 기억은 이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2문단, 3문단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문단부터는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대목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우리 여러분 머릿속에서 8번이 일단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될 거고요. 이 문단에서는 찬성을 하는 쪽이 나오죠. 그리고 3문단부터 반대하는 쪽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반대하는 쪽에 대해서는 저거를 읽어가면서 9번에서 반대론자를 반박을 하자고 그랬었지, 이걸 잘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3문단을 읽으면서는 저 반대론자의 논거를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논거를 추려가면서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찬성론자의 경우에는 초점이 여기 있어요. 기역 안에 담겨 있는 거, 저기 저 찬성론자가 이거는 당연히 맞지라고 하는 걸로 믿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문맥 안에서 의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방향에서 볼 때, 자, 보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을 찬성을 하는 쪽에서도, 자, 여기 첫 번째 논거, 또한 이하에서 두 번째 논거, 이외에서 세 번째 논거,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논거를 들었어요. 병렬되어 있죠?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첫 번째 논거, 더 나아가에서 두 번째 논거, 그리고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좀 걱정이 돼서 각각 세 개씩의 논거를 제시를 했구나라는 게 보여요. 각각이 지금 배치한 논거의 내용을 보니까 1번은 명문의 규정이 있든 없든 자연적 재산권 이론에 근거하여 인정돼야 돼 라고 명문의 규정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거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꽤나 유익할 걸 노력하니까 라는 사회 전체적인 유익성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했고, 세 번째는 저걸 인정을 해주는 게 소비자한테 좋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 2, 3, 3개는 각각 3개는 서로 연결돼 있지 않죠? 3가지 별도의 논거라는 거가 이렇게 찬성이라고 하는 주장 안에 논거 3개가 각각 매달려 있고 이렇게 생긴 형태의 구성을 보고서 병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문제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8번 문제가 여기에 담겨 있는 생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앞에 두 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쟤들이 논증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할 부분, 생각할 지점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읽어야 되는 대목은 어디가 되냐면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는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 이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오해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밑줄 친 기억의 주변을 잘 보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여기 오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소비자는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문맥 안에서 소비자의 오해의 내용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이 오해는 기본적으로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리자와 이용자의 관계라고 하는 게 어떤 그림이냐면 무단 이용에 의해서 발생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그냥 이용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제 상태는 무단으로 이용을 한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 저걸 봤을 때 저게 허락을 받고 이용을 한 건지 허락을 안 받고 이용한 건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은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광고했구나. 광고 계약을 맺었구나. 허락받고 이용했구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무단 이용이 아니라 허락을 받고 이용한 것처럼 보이는 상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실질과 표면이 안 맞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오해죠. 실제 상태하고 소비자가 받아들인, 알아들은 상태가 서로 달라진 현상이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오해를 해소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오해가 해소가 될까요? 첫 번째 방법. 무단 이용을 했어? 나쁜 놈이네. 이용을 못하게 해. 너 하지 마.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첫 번째 방식으로 해도 문제는 해결이 돼요. 저 무단 이용을 못하게 됐잖아요. 자, 첫 번째 방식. 무단 이용을 못하게 해요. 너 하지 마. 이게 되겠죠? 두 번째 방식도 있어요. 어떤 방식일까요? 이용은 계속 하는데 돈을 내. 허락 앞으로 계약서 쓰고 쓰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단 이용이 없어졌죠? 근데 이번에 하는 건 너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계약서 쓰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1번으로 가도 되고 2번으로 가도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고려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 현재 주장하라고 있는 사람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쪽, 그러니까 찬성론자의 시각이에요. 찬성론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찬성론자는 1번 방식을 선호할까요? 2번 방식을 선호할까요? 그렇지. 찬성론자의 입장을 여기에 추가해서 생각하면 찬성론자는 1번보다는 2번 방식을 선호할 거예요. 왜요? 1번 방식을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는 되겠지만 행사도 안 돼요. 근데 저 찬성론자는 퍼블리시티권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자는 쪽이잖아요. 그럼 퍼블리시티권이 품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인정을 하게 되는 보다 좋은 해결책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제가 우리 여러분과 추론을, 글쓴이의 생각을 쫓아 들어가는 추론을 한 이유는 8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자, 기업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참인 걸 찾아야 된다 였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가요. 3, 4, 5는 다소 무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듣기에 좋아 보이거나 내가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지거나 하는 이유로 저기로 가면 안 돼요. 1번과 2번으로 몰려요. 거의 반반으로 몰리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기로 좀 더 많이 가요, 2번으로. 근데 여러분, 양쪽의 발언을 비교해 보시면 2번이 뭐냐면 이게 너 하지 마고요. 이게 계약서 쓰고 하자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주장을 하는 데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쪽이에요. 양쪽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구조도 되게 비슷하죠? 되게 비슷한데 여기서는 이러한 신뢰라고 불렀고 여기서는 이러한 성향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앞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표현만 조금 다르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1번은 소비자들이 저렇게 믿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보호된다. 긍정적으로 의미를 설정을 했고 2번에서는 이게 나쁜 걸로 설정이 됐어요.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되게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감정을 쫓아가거든요. 어감으로 봤을 때는 오해라고 했으니까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오해를 없애 성향을 불식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이 신뢰는 오해는 마이너스인데 신뢰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뭔가 이질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말이 가지는 느낌을 쫓아가게 되면은 2번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2번으로 여기서는 안 가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런 성향 자체를 날려버려요. 그러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주장하고 일관성이 깨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디폴트의 설정일 건데 찬성론자는 이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의 디폴트를요. 후원관계가 없을 거다로 잡는 게 본인의 논리에 맞아요? 아니면 그 후원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믿는 쪽의 신뢰를 바탕으로 깔아주는 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데 더 도움이 돼요? 1번이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2번은 뭐냐면 너무 극단적으로 밀고 가서 시원하게 그냥 다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해는 없앨 수 있는데 퍼블리시티권도 같이 날려버리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주장을 약화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1번보다 2번을 훨씬 더 많이 가요. 그건 뭘까? 그치. 논증적으로 읽고 남의 생각을 추론을 할 때 최대의 복병은 사실은 내 느낌이에요. 논증적인 판단이 언제나 우리의 직관과 잘 맞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직관과 논증이 충돌을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변호사는 거기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논리 자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여기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수월해요.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타당한 건데 지금 여기 기역, 니은, 디귿 각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반대론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 가지 논거에 대해서 각기 논거 1에 대한 반박, 논거 2에 대한 반박, 논거 3에 대한 반박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요. 여기 이 세 가지 보기는 전부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7번 문제 해결해 볼게요. 위글을 바탕으로 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살펴달라고 했는데요. 자, 1번. 생존 중에 사후에도 이렇게 두 개로 나왔어요. 근데 퍼블리시티권은 일신 전속적이기 때문에 양도나 상속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생존 중에 뭐 하는 경우에만이라고 하는 이 설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후에 존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은 지문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구사를 했고요. 신문사가 유명인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으로 신문에 게재하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안 맞죠?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보도 목적이나 사적인 용도의 사용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대한 훼손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권과의 차이를 생각을 하면 금방 구별이 되실 거고요. 경제적 가치를 지니면, 일단 여기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면이라고 하는 부분까지가 조건이 된 거예요. 실제 경제적 이익이 발생을 하지 않더라도 라는 말은 저 사람이 경제적 가치를 일단은 가진 상태예요. 그랬을 때 광고 계약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맺어서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가 되는 거예요. 뭐 하지 않더라도 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정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더라도가 됐죠? 그러면 발생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발생이 안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어요가 돼요. 저 부분은 일단은 지금은 기초 초반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기본 강의에서 저 무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용어로는. 무관은 진짜 많이 다룰 거예요. 무관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여러분이 리트에서 고득점을 하는 거랑 직결되는 대목인데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OX로 시원하게 쪼개지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가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모호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달만 연습하시게 되면은 그냥 저기는 저 무관에 되게 예민한 세계구나 하면서 수용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아무튼 이거는 어떻게 읽으라는 문장이냐면 여기가 중요하지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판단하는데?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은 어떻게 함으로써 되는 거예요? 유명인의 성명과 초상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이 됨으로써 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지 잠재적인지 그러니까 실제 광고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는 지문에서 기준으로 사용한 적이 없죠. 따라서 이런 거랑 상관없이 여기 기준이 충족이 되었으므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양도상속이 인정되어야 한다. 일단은 이게 왜 인격권이에요? 주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도 왜 재산권이에요? 두 개가 여기 뒤집혔죠. 뒤집혀 있는 데다가 양도상속이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안 맞았죠? 자, 5번이 주의해야 되는 선택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3번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을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대목에서 굉장히 예민해졌어. 거기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저런 건 내가 본 적이 없는 대로 3번을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5번으로 가세요. 그래서 여기가 함정이에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기초 강의 들으면서 7, 8, 9번에서는 9번 빼고 7, 8번 두 개 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많이들 그래요. 네, 5번 잘 보세요. 5번은 어려운 선택지인데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률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건 맞아요. 그거 자체는 사실로서 맞는데 때문에 주목하세요. 이걸 근거로 해서 재산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확대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호하고 있다니까 이건 사실 문장이에요? 의견 문장이에요? 이거는 사실 문장이에요. 자, 사실 문장과 의견 문장은 구별하자고 앞서서 핵술관계 구조 독해할 때 제가 잠시 팁으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있는 거죠. 의견은 누군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는 논리적인 지위가 달라요. 지문에서 요 비슷한 정보를 읽었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내가 읽었던 정보에서 의견과 사실이 구별이 안 되면 이제 저 말이 정답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가셔서 한 번만 우리 확인을 하고 올까요? 자, 이 부분이죠.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자연적 재산권 이론에 근거를 해서 명문의 규정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 중인 거예요. 그럼 저거는 주장이에요. 자, 근데 선택지에서 주장을 사실처럼 썼어요. 그럼 이건 지문에 있는 내용과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증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사실은 이게 고통스러운 대목이에요. 리트를 공부할 때. 근데 제일 많이 벗어나야 되는 습관이 뭐냐면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다고 해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단어라는 부분은 사실은 얼마든지 바꿔쓰기가 가능해요.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논리적인 일관성이 유지가 된 상태로 등장한 문장인지 구별하는 건 그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넘어가야 되는 문턱이에요. 여기 이 벽을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 같은 방식의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자라는 거 꼭 기억하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아, 기초인데 벌써 이렇게 어렵나 싶으시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었어요. 리트는 여러 가지 작은 습관이 합쳐져서 뭐가 이렇게 어려워가 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배웠던 부분은 여기 퍼블리시티콘을 통해 배웠던 부분은 사실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몰라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돼요.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할 거라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그래 하고 매뉴얼처럼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잠시 쉴까요? 잠시 휴식하고 나열 구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